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 뉴델리 경제에서 주관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막바지에 달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남은 대선 전국 이후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변화와 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세명대학교 금상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진영 교수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이시고 요즘 뭐 언론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본 직업이 뭐 대학 교수이신지 언론가이신지 모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검상수 교수님이 또 이제 과찬을 해주셔서 저는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영 교수고 우리 경인여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신 교수님 또 모처럼 이렇게 바쁘신 분을 또 옆에서 뵙고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시장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동산 정책을 좀 고민하고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우리 이제까지 뭐 공부한 내용들 또는 정책들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심규원 교수님, 이거 뭐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뭐 유튜브면 유튜브, 인터넷, 신문이면 신문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뭐 모르신 분이 안 계실 텐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잘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별명이 적폐고 뭐 계속 이제 정부의 나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 뭐 50년 10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뭐 한 해 한 해 정치판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골탕 먹는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까지도 자주 나가는 이유는 정책이라는 게 과연 뭐가 올바른가,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너무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선동에 다 바뀌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다급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바른 정보가 뭐냐,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다양한 사회 활동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굉장히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토론에 앞서서 부동산 정책 이러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종류로 이제 학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의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부동산 규제나 정책, 그다음에 세제로 또 이렇게 부동산 규제나 이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이걸 전부 다 망라해서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아이템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몇 가지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약 한 24번 내지 25번 정도 지금 대책이 나왔습니다. 크고 작게. 따져보면 한 4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대충 보면 한 2달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이제 남은 1년입니다. 그죠? 남은 1년인데 더 낼 정책도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백과사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그런 정도인데 자 우리 심기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사회자께서 이제 더 낼 정책이 없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정부는 아마 기기묘묘한 대책을 또 만들 가능성이 무지 높기 때문에 특히 전 세계 최초로 9억 이상은 대출 20%, 뭐 15억 이상은 0%. 이거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OECD 국가에서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다이내믹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폭등했는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폭등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OECD에서 집계 통계하는 게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까지도 OECD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폭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OECD 국가들이 다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올 초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올 초에 이제 숫자들이나 발표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은 세계적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등을 최근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지속적인 거냐 아니면 현재 단기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유동성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번 정부 출범부터. 근데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투기꾼 문제다.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문제다. 또는 임대사업자 문제다. 끊임없이 이제 진단을 잘못했죠. 근데 그 작년부터인가 올 초부터인가 이제 유동성하고 가구 분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문제에서 집값이 올랐다 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감기다. 그래서 감기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작년부터는 알고 보니 배탈이더라. 그러면 이제 배탈약 처방이 나오고 감기약 처방은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실패했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는 그렇죠. 뭐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는데 기존은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가장 좀 큰 게 아니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컸던 원인은 그렇습니다. 임대차 2법, 3법인데 그 전세 가격 그래프라든가 뭐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가격은 굉장히 뭐 여러 번 폭등세를 보여줬지만 전세 가격은 작년 7월부터 정확하게 그 전까지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세가였습니다. 7월부터 이제 폭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가구 분화가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한 달 만에 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임대차 3법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뭐 그래프만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의 신뢰는 이제 상실했고 그리고 또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책하는 사람들이 경작자도 아니고 아닌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집값 떨어진다. 내년엔 떨어진다. 뭐 또 폭락한다. 집 지금만 팔면 당신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최근에 또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게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더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특히 최근에 폭등 같은 것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24번의 정책은 잘못된 진단으로 비롯한 잘못된 정책이 대체적으로 나왔다. 그 결국 그 배탈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배탈로 잘못 진단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탈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공급 정책을 말씀하시는 뭐 공급도 거라고 있을 수 생각하면 있고요. 될까요? 공급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다 꼬여있죠. 대출도 푼다 그러고 대출 규제 보유세도 지금 뭐 푼다 그러고 뭐 양도세도 뭐 완화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근원은 건드리지 않고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여당이 건드리고 있고 자, 그렇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진단과 더불어 잘못된 정책이 대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이제 뭐 신 교수님께서 이제 뭐 진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제 정책 목표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뭐냐게 되면 이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왜냐하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 뭐 104%니까 104%면 주택이 충분한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 투기꾼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104%라는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네. 이분들은 숫자에 너무 매몰되어서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뭐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르는 수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멸실 주택이 있고 이런 이제 그 이 추가 수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진단을 못했다는 거죠. 네. 어떤 소비자가 이제 뭐 어떤 가구가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빌라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강남으로 더 좀 좋은 곳으로 네, 네. 이사를 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의 수요들을 너무 완전히 무시함으로 인해서 사실 진단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타운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대한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가격 폭등 현상들이 누적되어서 일어난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것이 뭐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가격에 적용시켰을 때 사실은 물가보다 적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이 농산물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시장 가격들은 물가들이 보통 뭐 3배, 4배 뛴 것들이 많은데 주택은 그거보다 적게 뛰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주택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 영향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게 되면 뭐 원래 이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표가 사실 뭐 재산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그러한 부동산 정치들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나 국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펼 때는 사실 정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네. 부동산 정책들을 좀 더 신경을 좀 쓰게 되면 부동산 정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우리 서진영 교수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판단이 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이시긴 한데요. 서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다른 어떤 공산품은 2배, 3배로 올랐지만 주택 가격은 2배 정도 올라서 실제로는 덜 오를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데 우리 심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나라 그 지수로 봤을 때 뭐 그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지수로 봤을 때하고 이제 최근에 평균 매매가 가격을 보면은 한 지수가 거의 한 반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지수로 10% 오르면은 평균 매매가는 한 20에서 30% 오르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왜 지수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수는 그 평균 매매가는 2009년부터가 나왔어요. 아주 짧아가지고 이제 평가하기 어렵다. 근데 86년부터 나온 게 이제 지수라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지수를 가지고 추적해 보면은 한 30 몇 년간 추적해 보면은 이제 전국 집값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요. 네. 근데 서울 집값은 최근에 좀 올라서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실질 가격이라 그러는데 실질 가격이 한 0.8% 대도시가 오르는 경향 정도가 나타나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서울은 아파트로 보면은 조금 높게 나타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주택으로 보면은 뭐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는 좀 작게 올랐다. 대도시 치고 봤을 때 대략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 쪽이 워낙 많이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뭐 또 적게 올랐다는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좀 더 많이 오른 나라들도 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100년, 200년 지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는 다 비쌉니다. 예. 하기야 뭐 홍콩이나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면 주택 가격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을 초월할 어떤 그런 예. 금액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방금 했던 얘기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와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연속해서 주택 가격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주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주택 가격이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올라서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자체도 뭐 한 13% 정도 올랐다라고 조사에 의하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1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만 해도 앞으로 인플레가 나오겠다, 금리가 인상되겠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주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상반기 지나는 동안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진단하시는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올랐다, 정책이 잘못돼서 올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단순하게 이게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어서 상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극화가 심화됐지만 지방에서도 지금 서울 가격에 버금가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서진영 교수님께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부동산 특히 주택 아파트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부동산 가격들이 이 지수는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우리 이제 검상수 교수님도 뭐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가 가격이라는 것은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공급 부족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평균적으로 주택 수요가 얼마나 정도 있을까? 수요량을 추정하는 어떤 산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산식들을 집어넣었을 때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공급 부족?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재화의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아파트라는 재화의 가격도 높아지는 유동성의 풍부성이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동산 경제라든지 금융 경제라든지 이 금융 경제가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재화들이 금융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 저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사실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정책의 틀에서 결정이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 고금리로 가고자 하더라도
미국은 저금리로 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경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 정책의 어떤 세계적인 구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네 번째는 뭐냐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창업을 해서 네. 공장을 설립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사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땅을 사서. 장사를 해서 예.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나 이 산업 경제로 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규제, 수익률이 사실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을 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 우리나라 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상승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네. 이제 폭등의 원인 딱 세 가지만 찝어달라 이렇게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네. 네 가지를 딱 찝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공급 부족이다.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저금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일반 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부동산이 올라서 창출하는 수익보다 작기 때문에 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죠. 어떤 제조회사가 제조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네. 제조회사가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은 그냥 밥 먹고 살고 네. 그다음에 그 토지가 올라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뭐 다들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저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상승 요인을 좀 짚는다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뭐 좀 나눠본다. 아까 전에 뭐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상승 하락할 때는 항상 뭐 수요 공급이죠. 뭐 수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있고 예. 공급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있고 네. 늘어난 수요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늘어난 그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신축 아파트들이 처음에 가격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신축 아파트 짓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그렇죠. 재생 쪽을 강조하고 예.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은 더 줄어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 가격은 더 폭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 가서 그런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시장 세분화를 보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르는 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야 서울시 집 전체를 개수를 보면은 충분하다. 그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지 합방에 있어야 되고 뭐 반지 합방이라든가 개수까지 합치면 충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0평, 30평, 40평 이런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걸 막으니까 계속적으로 더 꼬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해법도 아주 재밌습니다. 해법이 강남에서 신축 아파트 부족해서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서울 값이 올랐는데 해법은 또 외곽에서 신도시에서 저도 뭐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는 바이긴 하지만은 강남도 같이 하고 외곽의 신도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격이 안정화될 텐데 외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강남 집값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또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상승 요인의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네. 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세분화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5,09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30대 중반 이하의 거래가 약 42%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이하의 거래가. 이게 이제 상속을 받았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 수입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요즘 뭐 말하는
영끌이라든지 패닉바 이런 뭐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요? 물론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대 중반 이후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42%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그 2030 세대들은 지금 이 베이버 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에요. 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이버 부머 세대들은 우리가 78년도, 그다음에 이제 89년도, 2004년도 이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상승하는 경험을 한 세대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2030 세대들이 본인의 모든 현금을 갖고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마련하느냐? 결국은 부모 세대들의 도움을 기초로 해서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자기 자금과 대출 자금을 좀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닌가. 왜냐하게 되면 이 2030 세대들은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신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신도시에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30대 중반 또 이제 워낙 몰리다 보니까 이제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재밌게 보는 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돈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주택도 대거 사들이고 있고요. 예.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예. 뭐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그 화랑장의 막판 현상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뭐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마 한 3, 4년 지나면은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량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정책 이기는 시장은 있지만은 물량이 많이 이제 입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충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 그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 대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를 하는 편이 아닌데 뭐 한 350년 정도 스터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아주 심하게 물려도 한 몇십 년 버티면 다 본전 이상 가더라고요. 실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이제 명목 가격은 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의 시장 마켓 자체가 좀 특이한 거는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좀 특이한 시장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자기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도쿄든 맨하탄이든 내가 이제 새 아파트를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20년 살면은 그 아파트는 보통 이제 한 7억이나 6억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오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 보여집니다. 이야,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상승 요인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 요인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째 공급 부족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 하고 금리가 또 이렇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일치 현상 그리고 서울시장 주택 가격의 좀 특이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요인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심교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끌, 이제 패닉 바잉 이런 친구들이 이 주택을 사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3, 4년 뒤에 공급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진단들이 향후 정부가 또는 이제 향후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뭐 이대로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은 예. 일기 신도시 만든 그 충격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상승 요인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상승 요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동산 공급 대책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사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주택 공급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공급 대책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또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이 주택 공급 대책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혹시 이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문제가 뭐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우리 서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급 대책은 사실 이제 뭐 앞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수요와 공급은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주택의 수요들을 추정할 때 뭐 인구수에 보통 뭐 0.7, 0.5를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네.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5만 가구.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약 한 뭐 13만 가구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매년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5년 이후에 83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이게 5년치를 모아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가게 되면 가격이 이제 하락하지만 공급될 때까지 약 평균 수도권에 약 13만 가구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잠깐만 좀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가 아닐까요? 25년 이후에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25년까지. 근데 공급 기준이 입주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25년까지 83만 가구라는 것은 신도시 계획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이게 그 나온 가구 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해서 매년 공급하는 플랜들을 제시해서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정부는. 그런데 뭐 이제까지 공급은 충분하다. 104%에 무슨 추가적으로 공급이 필요해. 라는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매년 공급을 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이제 이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공급할 때까지 계속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사실 1가구 1주택 정책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잖아요. 1가구가 1주택을 가져야지.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인데 정부에서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명이 살고 있는 1가구가 주택을 4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인 가구로 다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이제 급등하게 된 거예요. 1가구 1주택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살고 있는 4명이 한 가구로 살고 있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구를 분할시키고 싶어도 분할시킬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가진 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도 우리가 정책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러한 규제의 역설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오로지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매년 일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급 플랜들을 수립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2025년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이 가격이 사실 안정화될 것이냐. 뭐 신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이 수요 공급에 의한 가구 수에 의한 인구 수에 의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되면 한 2030년을 기준으로 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내지는 우하향 기조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30년 예, 이후에는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기존의 어떤 가구 수를 또 어떻게 이제 축소를 시켜서 기존 주택을 감소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마련해야만 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예방하는 예.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공급 대책을 이제 얘기하면서 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연도별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주택 공급이 이렇게 공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제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교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사 그 주택 그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하면서 그 역세권과 도심 그 공공주택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까지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조용하게 있는 서울 온 지역을 갖다가 좀 이렇게 들쑤셔 놓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 이 사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지역들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반응을 하겠지만은 이사 대책 자체가 이제 공공주도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 증가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실제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을 최근 5년간 보게 되면은 공공 부문이 공급한 거는 6% 미만입니다. 5.9%로 나오는데 나머지 94.1%는 민간이 공급한 거죠. 그래서 공공 공급량이 2배 늘어나 봐야 한 10% 좀 넘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이제 민간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공이 개발하면은 주차장도 적게 지어도 되고 조경도 적게 해도 되고 층수도 이완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용적률도 더 많이 짓고 민간이 하면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 공공주도의 그 건물에 따라 건립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이 구축되면은 전체적으로는 공급량이 안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사 대책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이사 대책이 효과가 왜 없냐 그런 건데 이사 대책에서는 83만 가구 그리고 사실 저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봅니다. 우리 이제 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83만 가구 언급하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신도시 또는 택지 다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 예정 물량이 20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은 아마 최근 한 20, 30년 동안은 가장 많은 물량이 아닌가 20년 동안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은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에 의한 충격이 적을 수도 있다 많을 수 있다. 그 뭐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물량이 닥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가격 조정 받고 그 전까지는 이제 좋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대책을 하더라도 최근의 폭등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이다. 아, 임대차. 예. 임대차 입법과 관련해서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세 물량이 늘었냐, 예. 전세 공급 수요가 줄었냐 이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돌아올 내년이 되겠죠. 내년 여름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년에 이제 한번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사 대책이 아니라 이사 대책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사 대책을 보시면은 그 이사 대책 뒷부분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세 난등 단기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 대책이라고 보게 되면은 참 좀 짠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올해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게 아마 1,000세대 미만입니다. 900몇십 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300만 채 이상 되는 서울 주택의 단기 대책으로 그리고 넣은 것 자체도 좀 뭐 이상하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사실 그 전부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불안하게 더 이렇게 불안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 그 대신 확실한 거는 과거에 200만 호 공급이라든가 준농림지 확대라든가 공급이 늘어났을 때는 가격은 확실하게 하방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사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네.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이잖아요. 네. 이게 남의 땅을 갖고 사유지를 갖고 예.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 땅을. 예. 그 국민들이 이게 사업 주체 자체가 뭐 그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면 잘 재개발이 될 텐데 남의 땅을 갖고 국가에서 주도를 하겠다니까 국민들이 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언론에서 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시범단지 수준에서는 사실 뭐 공공재개발이 되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사실 좀 없다. 네. 왜? 이게 이제 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게 이게 사업의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민 동의서를 누가 받을 것인가? 뭐 LH 직원이, SH 직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조합장이 받아서 내 사업권을 또 공공에 넘길 조합장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게 정책을 만들 때 이 법 조문만 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동의서를 못 받아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의서 주체가 전혀 이제 뭐 이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제 공공이 주도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다 주잖아요, 그죠? 예. 뭐 용적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그러면은 용적률을 높게 주면 사실 우리가 이제 토지의 그 아파트 지분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다. 상승을 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예, 예. 일반 아파트 보통 뭐 250%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토지 지분과 보통 우리가 뭐 500%의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토지 지분이 다르잖아요. 특히 주공 아파트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공공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의 가격들이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네. 다른 아파트가 비교했을 때 이제 낮게 형성되는 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 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예. 우려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정부에서 내놓은 이사 주택 공급 대책조차도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주도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진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비율이나 세대수 자체가 너무 작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과 지금은 분명히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자기의 어떤 기조를 완전히 확 뒤바꾸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를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공급 대책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또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사실은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제 투영된 예산 자체가 약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은 과연 두 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이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이 투자된 이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50조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상으로 50조를 했고 실제 집행률은 한 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25조 정도. 25조도 안 될 겁니다. 안 된다. 그게 예. 뭐 쓰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큰 돈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민간 투입하고 다 합쳐가지고 뭐 그렇게 50조 정도 만들어 가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 도시재생이 이제 집값을 올렸냐 낮췄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몇몇 연구기관에서 한 것들 보면은 도시재생이 지정될 때는 집값을 올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이 끝나고 나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직도 이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네. 그런데 도시 재생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투입되고 자본이 투입되고 해서 이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올라간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만은 다른 외국 선진국들의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방의 중심 도시 이런 데는 확실하게 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 소도시, 낙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게 흥미로운 거는 국토연구원도 매년 엄청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지방 중심 도시 아니면 관광 도시 아니면 런던 이런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성공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아까도 박원순 시장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K 도시 재생이다.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을 보면은 전부 다 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우리처럼 이제 뭐 페인트만 칠하고 이런 재개발이 재생이 아니고 부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게 재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이상하게 부수는 건 절대 금지시키고 그래서 박원순 씨가 뭐 집을 못 짓게 한 게 그 임기 동안 한 25만 채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 삶이 더 나빠지고 그 다음엔 아파트는 더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상한 효과들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허드슨 야드와 같은 훌륭한 도시 재생 얘기를 했거든요. 허드슨 야드는 거기에 다 헐고 새로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페인트 칠이라든가 보도블록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도시 재생으로 복귀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도 만족하고 네. 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공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예. 안정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심교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서울시 특별히 서울시만 본다면 약 한 25만 가구 정도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시간이 늦춰지고 있고 이번에 사실 공공 그 주도로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정책 안에서도 사실 도시 재생을 시행한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작습니다. 예, 그럼 예. 만세 되려나. 예. 그래서 이 돈이 그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도시재생과 부동산 시장 가격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이 도시 재생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뭐 주민 중심, 예. 보존 중심,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중심 예. 이런 정책으로 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주거 환경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 대상 토지의 주택의 가격은 조금 이제 뭐 옛날 무너질 때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효과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측면에서 가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정적이라 하면 가격 예. 상승을 좀 다 우리가 이제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더 효과가 적다 네, 네. 비교 분석을 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다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화 보존 중심의 재개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문화가 네. 없잖아요. 예.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이제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재생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이 도시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 중심 뭐 동작구의 문화가 다르고 중구의 문화가 다른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면 철거를 통한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했으면 서울이 어떤 이제 국제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보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동산 학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책의 어떤 실효성 측면이나 예. 대한민국 어떤 국가 경제의 발전 측면이나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나중에 이제 뭐 냉정하게 좀 평가를 예.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시 재생 이제 고 박원순 시장 그러면 서울시 주택 정책으로 도시 재생이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뭐 이런 주택 공급의 어떤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좀 조합해서 적정하게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 재생을 하고 주택 공급이 또 이렇게 필요한 지역은 주택 공급을 하고 적절히 조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학계의 의견을 좀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이 서울시 전체를 막 도시재생으로 몰아버리고 서울시 전체를 완전히 어떤 개발로 몰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정치인들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제는 좀 간단한 주제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살짝 좀 이렇게 호기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보겠다라고 해서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결국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는지와 그다음에 우리 심규영 교수님과 서지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3기 신도시 중에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실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진영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안정을 가져온다. 우리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10년간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둬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어느 정도 주택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주택 수요량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타운화된 신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자족 기능을 갖춘 생산 시설을 갖춘 신도시로 조금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후대에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베드타운화 내지는 좀 이제 설럼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뭐 이 그냥 우리가 이제 신도시 중에서 그러면 어느 곳이 좋을 것이냐 소비자들은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직주 건접이라든지 그렇죠. 자금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우리 서울은 사실 뭐 강남 3구가 주택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남 3구에서 가장 가까운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아야 될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네.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번 정부에서 뭐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이제 택지 물량이 한 200만 호가 넘는데 네. 그것들이 공급되면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충격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노태우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공급해서 첫 입주가 91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90년까지 강남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 그런 기준은 없었지만은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35% 이렇게 오르대요 매년. 네. 근데 입주하는 해 그 전에 35% 가까이 올랐고 입주하는 해 마이너스 5% 됩니다. 첫 입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35% 오르는 작년까지 35% 올랐는 게 첫 입주하니까 마이너스 5%툭 떨어져요. 마이너스 5%로 어마어마한 추락이죠. 그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 4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35%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이너스로. 상승률이 예. 작년까지 그 전에는 아마 38%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강남 아파트 어떤 아파트는 1년에 2배씩 계속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3조 호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이 되면 어마어마한 가격 안정 효과는 있다. 특히 그 주변 반경 한 7에서 10km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초토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성남 집값은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입주할 네. 때. 네. 입주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전세 수요 때문에. 지금도 성남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이유로 오는 그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예. 신도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살고 이 사람들이 수요를 매매를 안 하거든요. 전세로 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그런 식으로 그 전까지 오르다가 입주할 때는 어마어마한 폭락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도 계속 유효한 가설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저는 좋은 데 찍으라면은 뭐 강남 가까운 데가 제일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연구가 있는데 강남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한 40분 거리 정도. 그 정도면은 뭐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봅니다. 강남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고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옛날엔 강북도심에서 고용이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강남이 탁월하게 높기 때문에 그쪽 가까운 게 유리하다. 다만 이제 뭐 너무 비싸고 이렇다 그러면은 한 가지 기준은 GTX 역세권 정도는 뭐 어디든지 좀 괜찮지 않겠느냐. 뭐 GTX도 사실 불안하긴 불안하죠. 왜 불안한가 하면 요금이 한 번 탈 때 뭐 7,000원이다 이러면은 뭐 서울 오기 힘든 거고 또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외지더라도 GTX 역세권이다 하면은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이군요. 역시 강남 참 대단합니다. 강남.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괜찮다. 그리고 주택 가격 자체 공급되는 공급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한 70%에서 65% 70% 정도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신도시 물량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인데 사전 청약의 물량들을 보게 되면 계양 같은 경우에 1,100가구예요. 그렇죠. 사실 1,100가구의 그 지역 우선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로또 청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은 그래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로또 청약이 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들이 구도심보다는 사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청약을 해서 청약을 받는 게 더 낫다. 매매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지금 가격에 보통 뭐 70%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본의 어떤 규모들이 커졌을 때 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뭐 되기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당첨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뭐 직주 건접의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핫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계속 나왔지만 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워낙 말이 많고 시장에서 워낙 또 학계에서도 워낙 말이 많은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자, 우리 심교원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도 계속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셨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법이 이제 교과서적 입장으로 보면은 나와서는 안 될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맨큐 경제학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인데 거기 서문쯤에 아마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같이 이상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나쁜 사례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미사일 공격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 상한제다. 이 정도 할 정도로 나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속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진국은 이걸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 주택 물량의 한 20% 30% 그 정도 물량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 규제를 받으면은 정부에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다양한 정책이 있는 경우에 안에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하고 있다. 독일에 몇 개 도시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다 하고 있다. 사실은 뉴욕하고 몇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임대료 규제 없는 데가 훨씬 많고요. 이런 규제들을 했을 때 그때도 저도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TV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교과서에 이런 거 하면 나쁜 현상이 나타날 거다 예상한 것들이 쫙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품질 저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근데 우리 여당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까지 시장 반응은 교과서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마저 뒷돈을 주고 세입자를 정리하고, 네. 그걸 이제 키머니라고 그럽니다. 열세 대금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교과서적으로 반응했고, 교과서에 따르면 기기묘묘한 게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임대료는 못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를 올리면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정책이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에서 자꾸 임대차 2법, 3법 때문에 집값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구 분화가 많아졌고 유동성이 많아졌고 한데 전세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월, 7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게 평면으로 가는 게 갑자기 폭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가구분화 유동성 그러면 6월 달까지 지금 그 6월 7월은 작년이죠. 6월 7월 네. 2020년도 그렇죠. 6월 7월을 임대차 말씀하시는 입법 거죠? 통과됐을 네네네. 때 그게 이제 그것도 뛰는 거는 그래프만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유동성 그럼 6월 달에 유동성이 없다가 7월 달에 갑자기 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5월 달에 가구 분화가 안 일어나다가 7월 달에 다시 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정부의 변명도 굉장히 궁색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교과서에 예측한 대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좀 흥미로운 건 그 그래프처럼 KB 지수를 많이 보는데 정부 지수가 자꾸 이상하게 기준을 바꿔가지고 네. 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일관성 유지했는 게 KB 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임대차 입법의 영향이 어디만큼 크냐. 작년 6월 달까지 지방 아파트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작년 7월 6월부터 갑자기 상승대로 돌았습니다. 이거는 한 4, 5년 하락했거든요. 기타 지방 아파트 하락이. 근데 그것마저 상승으로 돌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요. 저는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더 세게 하면은 된다. 약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의견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그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발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경제학 개론이라도 아니면은 그런 거라도 한번 보셔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한번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집값은 무조건 강남은 10억, 강북은 9억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서 이제 그 이상 잘못하면 세금 한 100억씩 때리면 되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그럼 서민들이 좋아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시민단체나 정부에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좋아지면 저는 그 법에 100%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민은 반드시 박살납니다. 제 말 맞잖아요. 임대료 지금부터 10만 원 이상 못 받아. 지금 정부 발상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서민이 좋아지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 서민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재밌는 건 현상들 나타났잖아요. 전세가 한 집에 뭐 9명이 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뭐 가르고 네, 뭐 네, 네. 그 요즘은 또 뭐 세입자 집 보러 갈다 그러면은 야 집 보러 오려면 미리 돈 내놔 이런 경우도 잔고 발생하고. 증명서 제출하라. 예, 이게 도대체 해서 서민이 좋아졌습니까? 정부 의도대로? 그러면 이제 반성해서 좀 바꿔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더 세게 가면 갈수록 서민들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집안에 꼭꼭 숨겨놨던 경제학 개론이라도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은 반시장적 정책이었다. 반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서민 죽이기 정책이에요. 서민주의. 야, 저는 반시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독점하고 이런 거는 그 예. 뚫게 패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뭐 여러 언론사에 제가 이제 기고한 글들도 있는데 네. 현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을 왜 들고 나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예. 약자를 보호하겠다. 지지 세력의 지지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제 정치 구호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임대인을 규제하게 되면 임차인이 보호될 줄 아는데 결국은 임대인을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보통 뭐 한 50% 정도가 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임대주택 중에서 공공이 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8% 이하다. 92%는 민간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럼 임대인들이 자기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공급을 안 해요. 그럼 건설업자가 집을 안 지어요. 그럼 공급 축소로 인해서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까지 함께 올리게 되니까 보증부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결국은 손해가 오는 거예요. 자, 임대인에게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임대인이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되는 순간 4년 차에 또 가격이 급등하는 4년치의 임대료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을 때 예전에 네. 벌써 우리는 학습을 하고 경험을 했고 그러한 현상들을 벌써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구호가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좀 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의 순기능들이 많거든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또 영세 임차인, 소액 임차인에게 더 큰 피해가 오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시장의 임대차 가격의 상승, 임차인의 어떤 피해들이 속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반론도 제기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차 3법은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뭐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입안하고 또 만들어내고 또 이걸 많은 학계나 전문가들이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몇몇 분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싱크탱크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생각은 이런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잘못 기용을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차례일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기용되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예. 다 아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거겠죠. 알면서 안 한다. 몰랐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경제 그렇죠. 언론도 안 본 사람이 예. 정책을 한다는 게. 저는 뭐 사석에서 뭐 술자리나 저녁 먹을 때 이번 정부는 경제 언론하고 전쟁하고 있다. 경제 언론이 맞냐 내가 맞냐 그 고집을 피우는 건데 아마 알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또 보궐선거 패배 전까지는 정책 기조에 대한 한치의 흐트럼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궐선거가 패배하고 나서 뭐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자들도 이제 뭐 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번 정부가 잘못한 거는 이걸 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본 게 아니냐. 저쪽 친구들이 몇 퍼센트 표가 있고 이 친구들이 몇 퍼센트 표 있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표 안 줄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표 주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또 특별공급에 더 붙여주고 전부 다 그런 식이 아니었는가. 거기에 봅니다. 정확하게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공급은 줄여놓고 이제 희귀한 자원이 된 이것들을 자 줄 채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부자들에 대한 증세, 뭐 중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상당히 재밌는 정책이고 인기 있는 정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외국 학자들하고 그때 한번 화상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종부세 최고 구간이 7.2%입니다. 7.2%. 7.2%는 한 20년 내면 집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여당에서 이럽니다. 아, 그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국민들 안심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부가 되면은 당신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뺏어가도 괜찮은 사회가 되겠죠.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 한 20, 30년 근무하면 1% 상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뭐 장기간 1% 상위 구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1%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들 재산은 거의 다 뺏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게 과연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이게 싱크탱크 이런 분들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진윤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조가 주택 공급 쪽으로 가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자꾸 발목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현될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신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청문회 통과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정책의 기조와 서울시나 SH공사의 김현아 전 의원이 내세우는 김현아 의원이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비판하셨던 그런 분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과 이제 정책을 만드는 이제 국토교통부나 집권 여당,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지금 이제 야당이 모처럼만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전 중심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이 정책에서 서울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틀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본인의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정책의 변화 또는 이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일부 협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기준들을 좀 완화시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뭐 대립 반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상적인 근데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뭐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공공원 지원하고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털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이제 뭐 전선이 형성되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제도의 집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서로 좀 반목을 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뭐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재개발 지구 지정의 어떤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분간. 1년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1년 이후에 또 이제 뭐 이 국정이 어떻게 변화하거나 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또 우리 심경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전국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서 대선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엄청난 주택 공급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막 우후죽순처럼 내쏟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김포공항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택을 아파트를 공급을 하자.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방대학 중에 폐교가 되는 대학들의 아파트 공급을 하자. 그다음에 뭐 미군기지 용산 이쪽을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자. 그다음에 뭐 여기 성남이나 이런 지역에 고도 제한을 다 해서 아파트를 또 공급을 하자. 심지어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 이상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30만 이렇게 공공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자. 뭐 그다음 유승민 의원도 이제 수도권에 민간주택을 약 한 100만 호 정도 건설하겠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중에 혹시 요거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의 거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 전국이라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괜찮겠다 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예비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공급 예정 물량은 200만 호입니다. 200만 호로 감안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답답하니까 여차하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주택 숫자가 제일 중요한 이상한 나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을 찾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동에다가 그 아파트 저 백화점 부시고 아파트 짓자 거의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뭐 그런 것들은 뭐 그 땅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 이상한 걸 하는 것은 아주 안 좋고 국제물을 해야 될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그런 것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너무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대선 이렇게 보면서 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진단 또 중간에 크게 바꿨습니다. 진단 투기군 잘못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하고 가구 분화 이렇게 바꿨는데 여당에서의 대선 주자 후보들 보면은 뭐 토지 공개념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오질 않냐. 그다음에 또 뭐 기본주택 매입 공사 이런 얘기도 막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도 더 강한 것들이 튀어나왔는데 토지 공개념은 학계에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옛날 공환지세에 대한 뭐 시장 반응, 사회적 비용을 더 높이고 이게 더 아주 비효율적인 정책이다가 그냥 결론 나 있어요. 공환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유휴 토지 갖고 있으면 뭐 세금 먹인다 이런 건데 그거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금을 다 짓습니다. 가금을 다 짓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철거해서 다시 짓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많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시점에 땅을 사야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미리 사가지고 5년 10년 계획해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을 너무 무시한 이상한 토지 공개념까지 살아나질 않나. 또 뭐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맵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요. 저는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주택 수가 대략 한 2천만 채 있거든요. 네. 2천만 채. 네. 가격을 조절하려면 대략 한 10%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면 200만 채입니다. 예. 한 채당 1억 잡으면 200조고요. 200조. 2억 잡으면 400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슈퍼 예산에서 이제 500조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자꾸 이상한 개념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들 우리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지성들이 있는데 왜 그 나라는 다 모르고 우리만 다 알고 있을까요? 주택 정책의 해법을. 그만큼 우리가 사이비 이상한 그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내놓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제발 국민들이 경제 언론이라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 고등학교 때 사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다 얘기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면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공약으로 나오고 하는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아무리 뭐 이상한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해외에도 발생하지만은 우리 같은 이런 공약들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런데도 이런 공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 서진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금 그 심교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대권 주자 여권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 주택관리 매입 공사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가격을 정부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그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국토보유세를 네. 징구해서 나눠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이 1가구 1주택 소유 정책, 1가구에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게 뭐 토지 비축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의 비축 제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면 국가 경제의 붕괴라든지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사실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사실 뭐 내일의 표보다는 대한민국 어떤 미래의 어떤 국가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좀 대선 공약들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미래 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선 주자들이 좀 더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한 우리가 이제 뭐 이 주택 비축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양곡이나 네, 우유 네. 비축 제도도 아니고 재화의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우리 신 교수님께서 뭐 약 뭐 200조 예산이 들어간다.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이냐? 뭐 자기 돈으로 주택을 사서 비축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을 던지게 되면 국민들이 또 일부 또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아, 예, 심지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예,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면 예. 되는 거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규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갖고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하고 어떤 정책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2% 어떻게 줄을 세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아까도 우리 심기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그 상위 2%로 좁히는 안을 이제 채택을 당론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심기원 교수님과 서진영 교수님께서 각각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심 교수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뭐 희귀한 것들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놀라지도 않게 되는데 2%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2%를 책정해서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부유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조세 수입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을 보면 부동산 관련이 이제 거래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 비용 이렇게 나누는데 보유세하고 나누는데 그 합쳐 보면 거의 세계 한 2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진장 높은 상태에서 세금 더 때리겠다. 뭐 대강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2%든 1%든 그것보다는 한 숫자를 바꾸면 한 11억 뭐 10억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억 2%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 종부세 처음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8년인가 만들었는데 그때 9억이 기준이었습니다. 네. 9억인데 그때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이었어요. 네. 5억일 때 9억. 야 이거는 호화주택이구나. 참 이 사람들 세금 내도 된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금 9억 기준이 이제 뭐 11억이 될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9억 정도 기준이죠. 현재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입니다. 네, 10억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거든요. 이걸 끌고 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2%를 때려가지고 98%인데 돈 나눠주면은 98%는 좋아할 거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꿈틀거리고 계속 불안한 거는요. 고가 주택들이 자기들이 짓고 싶은 집 마음대로 못 지니까 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고 나머지 주택 가격은 따라가는 현상이거든요. 네. 고가 주택에도 공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또 서민이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같은 것들을 계속 중과를 하면 할수록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또 서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뭐 결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2% 상위 줄을 세우게 되면 현행 종부세 대상자가 약 한 18만 명이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 줄을 세우게 되면 그게 반으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요. 약 한 8만 9천 명 정도로 감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종부세 걷는 금액 대비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심기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것조차도 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 논리로 이 정책이 입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조세학에서나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에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을 무시하고 종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2%라는 퍼센트를 정하는 것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당 대표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농담인지 사실 뭐 이상한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2%를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자산은 2%에서 정하는데 금융자산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왜 부과하지 않느냐. 그죠? 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둘 때는 조세 비용이 사실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2%의 줄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는데 매년 세우려고 하면 행정 비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로 정해서 98%의 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금액으로 픽스를 해서 가세 표준을 정하고 가세 세율을 정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원론이고 원칙이다. 좀 정상적으로 사회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종부세 2%로 하니까요. 약 한 10만 명 정도의 표는 여당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만 좀 다른 신문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심기훈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도 하반기.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하락할 요지가 많지만은 네. 예, 불안불안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아닐까라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거시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거시경제가 좀 위축되면은 거기로 인한 충격으로 집값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외하면은 네. 그냥 불안불안하게 계속 2021년 하반기까지에는 예. 불안불안하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할 상승이 것이다.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 어떤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목인데 우리 두 분 아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신데 두 분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 상승 요인, 뭐 어떤 법적인 문제, 임대차 3법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제 신경 교수님부터 이제 남은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이 이제 1년입니다.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떠나서 차기 정부는 적어도 뭐 여당이 재집권을 하든지 야당이 잡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 말씀씩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을 좀 극복하는 게 제일 크다. 그 포퓰리즘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법으로 정하면 다 해결된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었죠. 입법 만능주의. 집값 앞으로 10억이야? 그러면 10억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갈 텐데 우리는 너무 포퓰리즘이라든가 그걸 부추기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시장이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저는 했던 정책이 다 교과서에 따르면 서민들한테 부담되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서민들한테. 그것들 한번 뭐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제발 각각의 정책이 서민들을 살렸는지 죽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한 만 4년 넘게 서민을 죽여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없애는 게 서민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좀 원론적인 그리고 네. 서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차기 정부가 지금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는 사실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간 부분의 약 90%는 민간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기능들을 좀 더 존중하고 나머지 10%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은 정부에서 주거복지 대책을 실현해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나누어서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과 민간을 좀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들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까먹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한 거는 정책 만드는 생태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 정책을 만들 때는 꼼꼼하게 챙기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죠. 공청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이제 정치인이 몇 명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정책이 팍팍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뭐 지역별 효과, 가격대별 효과 이런 검토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의 그런 정치적 발언하고 공무원이 말하는 발표 자료 외에는 판단할 게 없거든요. 적어도 정책 생태계는 좀 복원해 달라. 그리고 제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파리 대책인가요? 그거 할 때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요. 정책을 수십 가지 내놨는데 담당자 누굽니까 모르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책은 대책 발표하는 날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랍니다. 한 며칠 좀 더 해서 보완 대책 없이 잘 만들면 되는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완 대책 만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민간 기업 같았으면 다 잘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주주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보고가 잘못됐는데요.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을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이게 상상이 되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생태계 정책을 올바르게 만드는 생태계는 복원시켜야지. 사실 민간 기업은 다 잘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학계, 정치계, 산업계 모두 적용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람 그리고 정치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자 하는 이런 얘기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지나온 정책이나 시행한 정책,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굉장히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좀 더 아이디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주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뉴데일리 경제에서 주관한 이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